한 주 동안 도내에서 벌어진 주요 소식들을 짚어보는 주간 강원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홍승현 기자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어느덧 다가오고 있는 2020년 총선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들도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보도된 이야기부터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사무원을 뜰 수 있고 현수막 등의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제한된 범위의 선거 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른 도내 8개 선거구에서는 100여 명의 후보자가 자천, 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보도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홍 기자, 20일 기준으로 좀 등록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도내에서 모두 19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춘천시 선거구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고요. 원주시 갑에는 권성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시 을 선거구에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3명이 등록을 완료했는데요. 김대현, 윤용호, 이강후 후보입니다. 또 이승재 민중당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강릉시 선거구 살펴보면요. 김창남 자유한국당, 또 장지창 민중당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동해 삼척 선거구는 김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현식, 박선규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은 더불어민주당 박상진, 이동기 후보, 또 무소속의 김준환, 황정기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명인데요. 김준영, 전성, 조일현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고 한기호 자유한국당 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 19명은 모두 지난 17일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이죠. 이날 등록을 한 사람들이고요. 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 등록자를 비롯한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도내에서는 그동안 현역을 포함해서 거론된 인물이 100명이 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부 정당에서는 사전 검증 과정이 진행되면서 등록이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남아있고 또 공직자들의 사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후보 등록자 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비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좀 나란 일을 하는 만큼 유능한 인재가 선출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화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나고 사후 활용 문제가 좀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지난 19일에 올림픽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당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이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도의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이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강릉 올림픽파크에 있는 평창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입니다. 면적만 37,000 제곱미터가 넘고 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크기에 올림픽 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바로 옆 하키센터는 대회 유치나 동호인들에게 개방돼 이용되고 있지만 수익 측면에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올해 강원도가 올림픽 경기장 3곳을 운영하며 본 적자는 약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도는 국비 지원을 거듭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문제로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습니다. 당초 삭감됐던 썰매 종목 체험시설과 드론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설치 등 82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겁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 설치될 예정인 휠 봅슬레이와 플라잉 스켈레톤 등 일반인 체험시설은 곧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는 드론 스포츠를 위한 전용 시설이 갖춰집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의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적자가 올해 절반인 15억 원으로 줄고 2022년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돈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보도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 강원도청 이종구 올림픽 시설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 확보라는 큰 문턱을 넘었잖아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빠르게 설계 및 공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도 일단 도비로 우선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 1월부터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사후 활용이 도에는 어떠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슬라이딩 센터를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저희가 시도하는 사례들이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는 독특한 형태의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면 국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슬라이딩 센터 활용 사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설들이 일반인들이 체험하면서 지역의 방문도 확대가 되고 또 직접적인 수익도 예상이 돼서 앞으로 경기장 전문 체육시설들의 운영비 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홍 기자 더 자세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획된 사후 활용 안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이번 활용안 대상에는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와 또 알펜시아 올림픽 파크,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또 강릉 하키센터 등 4개 경기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경기장과 또 내년에 이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의 개관 예정인 올림픽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들을 스포츠 관광 복합 단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는 썰매 체험 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드론 스타디움으로 또 하키 센터에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전용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여러 사후 계획안이 항상 나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문제가 좀 해결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 국비에 올림픽 사후 활용 예산이 좀 신규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국비 활용에 실패했던 것들도 이제 많이 물망에 올랐는데요.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26억 6천만 원, 또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장에 드론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에 18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 네. 동계 썰매 종목 체험 시설인 플라잉 스켈레톤 설치 지원에도 32억 5천만 원, 또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사업에 5억 원이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에는 예산이 정말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걸림돌을 하나 넘게 된 만큼 앞으로는 이 사후 활용에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문제였는데 가장 큰 산을 좀 넘었으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남은 과제들이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이곳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느냐, 이것들이 좀 가장 큰 그쵸. 문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강원도도 고민이 많다고 해요. 현재는 이제 4계절 시설 활용을 목표로 각종 체육 단체나 또 관광업계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기쁜 소식이 있네요. 그런가 하면 좀 2018 평창 올림픽 당시에 좀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곳인데 이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첫 국제 대회가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딩 센터가 스켈레톤 최강자 우리 윤성빈 선수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바로 그곳인데요. 네. 거기서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가서 관련 내용을 좀 담아왔는데요. 보도 내용 확인하시죠.
출발 신호와 함께 스파이크가 붙인 장갑으로 힘차게 얼음 바닥을 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최고 시속 150km, 썰매 종목 중 가장 빠른 루지입니다. 대한민국 루지는 1990년대 말 도입돼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세계 10위권 성적을 거두며 주목받았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4흘간 열리는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와 대만, 네팔 등 5개 나라 선수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썰매 종목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대회 개최로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연이어 국제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조용했던 올림픽 경기장에 다시 함성이 울려 퍼질지 기대를 모읍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 다시 보니까 그때 감동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곳 슬라이딩 센터도 오랜 기간 좀 방치되었던 곳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건축비 1,100억 원이 넘게 들여서 세계 16번째 슬라이딩 센터가 평창에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막대한 유지비와 또 시설의 이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실상 방치되고 폐쇄 직전까지 갔던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렇게 평창에 슬라이딩 센터가 있는데도 훈련을 하지 못하고 해외로 전지훈련에 나가는 등 어려움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국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대표팀 코치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곳에서 루지 국가대표팀이 연습을 한 거는 20일 남짓이라고 해요. 네. 무엇보다 이제 훈련을 해외로 나가지 않고 현장에서 이제 평창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입을 모으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사실 이번 대회 개최가 의미가 있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다시 활용했다는 데 있는데요. 내년 1월에 이제 스켈레톤 경기도 여기서 치를 예정이고 하키 대회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 소중한 올림픽 유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좀 사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었는데 다시 좀 시끌시끌해지니까 좀 마음이 놓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특히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블랙 아이스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특히 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고속도로 등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 아이스, 도로 위에 암살자라는 이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관련 보도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차량들이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차는 오히려 방향을 잃습니다. 사고 원인은 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젖은 노면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게 되는데 워낙 얇고 투명해 검은색 아스팔트색이 그대로 비쳐 보여서 블랙아이스라고 불립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해도 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낮은 교량과 햇볕을 많이 받지 못하는 터널 출입구 등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산을 통과하는 도로가 많은 강원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지역에서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당 4.4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습니다. 운전 중 예고 없이 만나는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겨울철 차량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데요. 교통안전공단 권지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블랙아이스 강원도에서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블랙아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생하는 지점이 산기슭이나 그늘이 있는 그런 커브길이나 교량 위 혹은 터널 진출 입구와 같이 온도가 좀 낮은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터널이나 교량, 산간지방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예 불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블랙 아이스라는 말 자체가 뭐 도로 결빙 구간을 말하는 건데 굳이 블랙 아이스란 이름이 붙은 것도 아스팔트 위에 투명한 얼음처럼 돼가지고 색이 그대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구분이 힘들고 그냥 물이 살짝 고였다거나 약간 표면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엔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 구분이 좀 불가능한 만큼 운전자들이 조심을 해서 구간을 좀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대비책들을 좀 마련해야 할까요? 겨울철에는 언제 어디서나 뭐 눈비가 내린 다음 날이 아니더라도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블랙 아이스에 대비한 운전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평소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뭐 평소에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눈비가 내리는 날이나 그 다음 날에는 운전을 삼가해 주시고 또 이 장거리를 가시게 되면은 목적지의 기상 정보도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시고요. 또 겨울철에는 필수적으로 제동 장치와 같은 차량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홍 기자, 도로 위 암살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어마무지한데 위험성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이제 블랙 아이스 자체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블랙 아이스가 이 도로 표면에 생기는 그 얼음을 말하는데요. 이게 그냥 얼음이 아니라 아스팔트 등 이제 도로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스가 아니라 이제 블랙 아이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인터뷰에서 사실 들으셨다시피 운전자가 이거를 육안으로 구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쵸.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쉬운데요. 지난주 주말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47대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서 7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그 원인도 지금 블랙 아이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듯이 이게 얼음을 이미 밟으면은 브레이크를 사용해도 차량 제동이 되지 않아서 좀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관련 통계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속 50km로 주행하는 차량 제동 거리를 비교를 했더니 마른 노면에 비해서 빙판길에서 승용차는 4배 이상, 또 버스와 화물 차량은 7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또 앞서 운전자들이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조사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대안들이 좀 나와야 할까요? 네, 사실 이 블랙 아이스라는 게 한 번 생긴 곳에 다시 또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경고 표지판을 한 200-300m 전에서부터 이제 딱 이제 그 부착을 운전자들이 해서, 좀 네. 주의를 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요즘 평년보다 따뜻한 강원도 날씨에 대해서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 하면 겨울 축제잖아요. 근데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겨울이 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네. 강릉에는 봄에 피는 그 개나리가 다 폈다고 합니다. 3월에 피는 개나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독 따뜻한 날씨 탓에 얼음이 얼지 않으면서 강원도 축제는 말 그대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홍천구는 원래 이제 지난 18일부터 실시를 하려던 홍천강 꽁꽁축제 얼음낚시 온라인 예매를 오는 26일 이후로 지금 연기한다고 밝혔고요. 오는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평창의 송어축제도 일주일 연기돼서 28일부터 열리게 됐습니다. 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예정대로 일단 1월 4일에 열린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우선 평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cm 이상 얼음이 얇은 한 12cm 정도 얼음이 열려 있어서 최근 기온이 계속 따뜻해진다면 이조차도 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내 스키장도 이상 기온에 근심이 쌓이고 있다고 해요. 스키장이 인공 눈을 뿌려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슬로프 전면 개장을 앞두고는 제대로 된 또 눈과 추위가 간절한 상황이거든요. 네. 주말에는 그래도 좀 추운 날씨가 좀 이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례 없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내 축제장이나 스키장에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너무 추워도 또 춥지 않아도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도내에서 벌어진 주요 소식들을 짚어보는 주간 강원 핫이슈 홍승영 기자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